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구윤리, 표절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된 성결대학교 전요섭 교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표절에 대해서 그 정의와 개념을 잘 알고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학회가 마련한 강의이니만큼 잘 듣고 자신에게 유익으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연구 부정 행위의 범위로부터 표절의 정의와 개념, 표절의 유형, 표절의 문제, 또 표절의 유혹, 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 점검 방법, 또 표절 예방 방법,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은 다양한 내용, 예를 들면 시라든지 노래 가사라든지 영상, 디자인, 상표, 특허, 저작권 등에서 다루어지는데요. 오늘 강의는 논문과 관련된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표절을 일컬어서 연구 부정 행위다 이렇게 광범위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연구 부정은 표절만 있는 건 아니죠. 미국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이른바 FFP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조, 변조, 표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범주를 정해놓고 이것이 연구 부정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FFP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다루어지는 연구 부정 행위의 대부분은 표절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겠고요. 변조는 연구 재료, 또 장비, 과정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그래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시키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변조가 되겠습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또 연구 결과물들을 어떤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표절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인데 이것은 연구에 기여 공헌했는데 이름이 빠진다든지 또 연구에 기여 또는 공헌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FFP 즉 연구 부정 행위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표절입니다. 표절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조라든지 변조라든지 이런 것의 정의와 개념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표절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다소 좀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물론 표절의 정의가 있지만 이게 학술 단체마다 정의가 다 다르고 또 분명한 합의된 이런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해내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부정 행위 가운데 이 표절의 문제가 불거지면은 단지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연구 부정 행위는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악화될 수 있는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절은 오늘날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을 많이 받고 또 가장 긴장해야 되고 가장 유의해야 되는 이런 연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표절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phraseologism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프라기아이레 이런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뭐냐? 훔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또 국어 사전적 정의로 표절은 시나 글, 음악 따위를 지을 때에 다른 사람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적으로 뭐 훔친다 이런 단어가 없지만 개념상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절의 이 어원이라든지 또는 사정적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면 몰래 또는 훔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만큼 표절은 무단 도용과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절의 정의는 학술 단체 즉 학회나 이 대학이 서로 합의해서 이걸 표절로 하자
이렇게 일치되거나 통일된 정의나 개념이 없습니다. 또 이건 국가 간에도 표절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표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학술단체마다 이 불일치한 면을 발견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뭐가 표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성수라고 하는 분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미국 유명 대학의 표절에 대한 정의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셨네요. 스탠포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퍼듀 대학교, 코넬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의 정의들인데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조금씩 키워드, 주요 단어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 그 규정을 정의하고 또 2015년, 2018년에 개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표절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또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게 표절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표절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의도적이었든 무의도적이었든 인용 없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표절이다 하는 것에 공통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또 인용 없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건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부당하게 인용 없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부당하게라는 말은 뭘까요? 그럼 정당하게 가져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또 인용 없이 또 출처 없이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럼 인용 표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출처를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하게 가져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부당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광범위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치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건 부당하다라는 개념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이라든지 일부 학문 분야에서는 창작물의 저자로부터 직접적인 승인이나 허락을 받아야 인용이 가능한 이런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각주만 달았다고 해서 또는 이 자료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냥 한 줄 써놓고 가지고 온다? 이거 부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독창성을 주장한 이런 저자의 근본적인 논리 구조, 핵심 아이디어 이걸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은 표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학계에서는 개념 표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볼 때 이 정의와 개념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증하고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저자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가져오는 것 이것은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절이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정당하게 인용을 했어도 어느 정도의 분량이 지나친 것이고 어느 정도의 분량이 용인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학술단체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은 30% 정도 인용을 했을 때
이 표절에 대한 강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절반 정도 가져왔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대부분 학술단체에서는 30% 인용했다 그러면 논문의 경우는 게재 불가합니다. 뭐 그런 법이 있다기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또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 10% 내외, 많으면 한 12%, 10%, 적으면 뭐 8% 이런 정도의 비율이라면 표절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이제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이 선행 연구자들의 학술 결과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학술 교류적 차원에서 그의 글을 내가 인용하고 또 상당히 연구를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평을 하기 위해서 글을 인용한다 이런 것은 학술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문장에 6개 이상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열거했다? 그럴 때 표절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의미의 문장을 다른 단어 또 내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었다. 우리 풀어쓰기라 그러는데 그러면 표절을 피해갈 수 있는가? 이게 참 모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네가 이해하여 단어를 바꿔라. 풀어쓰기죠. 자, 그래서 제가 느낌에는 미국에는 이런 것이 용인이 되나? 그럼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6단어 이상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내 말로 바꿨을 때는 용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연속적으로 6개 이상의 단어를 열거했을 때 유사도가 높다, 표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요. 자, 이런 원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문장에 6개 이상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열거한 경우 표절로 판단하려는 입장도 있다. 이게 원문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이해한 대로 단어를 좀 바꾸어서 문장을 수정했다고 합시다.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자, 글을 쓸 때 인용 문장에 6개가 넘는 단어들을 계속하여 열거하여 쓰게 되면 그러한 경우는 표절에 대한 오해를 받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근데 키워드라 그럴까요? 6개 이상의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문장, 6개, 단어, 열거, 경우, 표절. 자, 이럴 때 유사도가 높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풀어쓰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문은 한 문장에 6개 이상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열거한 경우 표절로 판단하려는 입장도 있다. 이게 원문인데요. 완전히 이해하여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기술할 때 7개 미만의 용어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글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자, 이 6개의 키워드가 여기에서는 문장이란 단어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풀어 쓴 거죠. 자, 그러면 이건 표절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울 때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만 핵심적인 사상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아마 표절에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또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표절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중복게재라 그러는데요. 다른 연구자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가지고 오는 것만 표절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이걸 중복해서 사용한다 그러죠. 재사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도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표절이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자기 표절이 상당히 만연돼 있었고 이것을 관행으로 여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미 발표된 자기 저작물을 새로운 저작물인 것처럼 가져오는 것, 이 자기 표절, 이것을 교육부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부당한 중복 게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 자기 표절 및 중복 게재에 대한 서울대학교 또 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연구자는 이미 게재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정의를 보면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자기 표절 및 중복 게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부의 정의는 어떨까요? 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여기에 따르면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에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이 볼 적에 연구비를 수령하지 않으면 또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부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문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했는데 대부분 이런 그 중복 게재, 자기 표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논문을 써서 이제 여기에도 게재해서 연구비를 받고 또 제목을 좀 바꾸어서 여기도 게재해서 연구비를 받는 이런 사례가 가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문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표절 및 중복 게재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미 자신이 발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중복하여 다른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 또 자신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 없이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는 것, 또 하나의 큰 연구를 여러 편으로 쪼갠다 그러죠. 분할하여 논문을 만드는 것, 또 동일 연구 결과를 중복 출판하는 것, 또 이미 발표된 국문 논문을 번역하여 외국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반대로 이미 발표된 외국어 논문을 번역해서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학회에 발표하거나 또는 학회에 발표했던 논문들을 종합해 가지고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행위를 독일에서는 중복 게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표절이다 이런 얘기죠. 미국, 우리나라는 이것을 자기 표절이나 중복 게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중복 게재에 대한 이런 연구 윤리와 관련된 질의응답지를 출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103페이지에 보면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매우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매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드시 후속 학술지 논문의 선행 연구 결과물인 학위 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분야는 이런 경우 본 논문은 아무 개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 및 중복 게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인용하고서 출처를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표절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출처를 밝히는 것이 모든 표절을 덮는 보자기일까? 출처만 밝히면 표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처를 밝혀도 지나치게 많은 인용은 안 된다,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부 문장을 내가 가지고 온다 했을 때 우리 크게 세 가지 인용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이라는 겁니다. 자, 인용 부호, 우리 코테이션 마크라고 그러죠. 따옴표를 표기하고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대개 직접 인용일 경우에는 페이지 넘버, 페이지 수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APA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직접 인용은 페이지를 밝혀야 됩니다. 투라비안 스타일은 밑에 반드시 페이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지만 APA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요거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간접 인용, 인용 부호 없이 원문에 근거하여 인용한 후에 근거가 되는 출처,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간접 인용은 대개 APA 스타일에서는 페이지를 밝히지를 않고 그냥 이름과 연도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은 이 간접 인용에 대해서도 시비를 건다 그럴까요? 문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 제가 박스에 넣어 놨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인용문에 인용 부호,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표절로 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문을 반드시 했을 때는 따옴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럼 거의 다 직접 인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해도 직접 인용이라고 했을 땐 분명히 따옴표를 달아야 되지만 간접 인용은 내가 이것에 근거하여 내 주장을 펴는 거야 하는 거기 때문에 코테이션 마크를 사실은 달 필요가 없습니다. 재인용은 원 저작의 내용을 다른 연구자가 인용한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원 저작을 찾을 수가 없거나 또 이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냥 리사이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인용한 다른 사람의 인용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사실 원 저작의 그 서지 정보도 밝히고 또 이것을 인용한 다른 연구자의 서지 정보도 밝혀줘야 돼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것을 사용한 다른 연구자의 재인용 서지 정보는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이 원 저작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표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것을 읽었는지, 그래서 원 저작을 인용하여 서지 정보를 밝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연구 윤리적인 문제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원 저작, 그거 읽지 않고 누가 재인용한 것을 보니까 원 저작의 서지 정보를 잘 밝혔어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 이것을 표절로 보지만 사실은 구별해내기가, 판단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표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 이게 표절이라는 게 굉장히 범주가 넓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서지 정보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학회마다 그 서지 정보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 다르죠. 크게는
우리 APA 스타일이 있고요. 또 튜라비안 스타일이 있는데 튜라비안 스타일은 각주라 그러죠. APA는 본문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참고 문헌에 있어서는 저자, 제목,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참고면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이것을 누락했을 때는 표절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그 표절하면 안 되겠네. 근데 사람들이 왜 표절을 할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표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동진이라는 분이 밝혀놓았는데요.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표절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표절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표절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또 표절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표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표절은 범죄다 하는 것을 자꾸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조심하게 되는 거죠. 또 자신의 표절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절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알겠어? 내가 쓴 거 뭐 누가 이걸 대조해 보겠어?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인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 결과적으로 표절이 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절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표절은 표절한 자나 또 원저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원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표절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분노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애써서 연구했는데 아니 이걸 다른 사람이 도둑질해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이거 연구하고 싶지가 않아. 연구 의욕을 꺾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논문에서도 심각하지만은 다른 창작물,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허탈하게 만듭니다. 원저자가 아주 이건 내가 정말 며칠 동안 밤새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거 간단하게 몇 가지 바꿔가지고 자기 음악처럼 이렇게 써? 야, 이거 화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저작자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고 허탈하게 만듭니다. 또 이후에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을 때 신뢰도를 떨어뜨려. 이거 표절한 거 아니야? 표절 잘하던데. 또 아니면 잘하지 않더라도 한 번 문제가 드러나면 그런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표절한 자의 자존감이 하락이 됩니다. 또 원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원저작자가 표절한 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절에 대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분석해 볼 때는 너무나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인터넷 자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료가 그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너무나 많은 자료들 뭐 이쯤 가져온다고 누가 알겠나? 이게 유혹이죠. 그 다음에 표절에 대한 비윤리성 더 나가서 앞서도 범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훌륭한 이런 연구 결과 이걸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독창성에 대한 부담이 연구자들은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연구 결과를 보니 야, 그 참 잘했네. 이거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외국 문헌들. 이건 뭘 의미해요? 요즘 뭐 외국 문헌들 얼마나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 보고 야, 요거 번역해서 우리말로 만들었으니 뭐 누가 이걸 대조해서 비교해서 표절을 밝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교수님들 가운데는 실적, 평가 이런 압박감을 받습니다. 쉽게 논문을 쓰려니까 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급히 논문을 완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시급성. 이건 이제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인데요.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유혹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논문 빨리 내야 되는데 이 빨리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고도 숙성하는 이런 기간이 필요한데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그걸 금방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뚝딱 편집하면 논문이 한 편 나오잖아요. 이 유혹이지요. 이제 연구 결과가 표절로 이렇게 밝혀졌을 때 학술 단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개 학술 단체에서는 표절이 밝혀진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책임을 묻는데 그 내용도 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일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책임을 묻는 반면 또 이런 학교에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은 학술지의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간도 좀 다르긴 한데 뭐 어떤 학교는 2년, 어떤 학교는 뭐 3년, 심지어는 5년 이렇게 투고 금지하는 학술 단체가 있습니다. 또 게재된 학술지의 논문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글로서 이렇게 출판이 된 경우는 삭제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학회 홈페이지에 아무개가 표절하여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 또 표절로 밝힌다 이런 공지를 합니다. 상당히 불명예죠. 또 그 회원이 소속된 기관의 표절 사실을 통보해요. 이건 아주 치명적이죠. 또 학술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의 사실을 통보합니다. 또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는 제명을 시켜버린다든지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스컴에 다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한번 내용을 옮겨봤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내 이런 제목인데요.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대한 자기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서울대 측이 25일 밝혔다. 앞서 1월 한국인터넷 미디어 협회는 조 교수가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등 12편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2편의 논문을 표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이건 맘먹고 문제를 좀 일으킨 거네요. 자,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월 예비조사에 이어 7월 본조사에 착수, 24일 논문 표절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연구진실위원회는 조 교수의 논문들이 연구윤리 지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제8조 자신의 연구 성과 사용, 제9조 중복게재 출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가 2001년 또 2002년 형사정책학회지에 게재한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에서 미국 판결문이나 논문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됐고 또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점은 지적받았으나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해 표절이 아니라고 봤다. 이제 위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한 기준이 각 학회마다, 각 학술단체마다 없기 때문에 좀 모호한 부분입니다. 자, 계속 보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 교수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가 학문적 기준에 의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적 성향 혹은 학문적 업적에 대한 공격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학문이나 학계의 표절 판단 기준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비학문적 목표로 제소를 남발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뭐 경미하다 하여 이건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정을 내리면 또 그런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경미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표절로 볼 수 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면 또 일은 또 커진다? 아니면
표절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술단체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절을 막기 위해서 그 유사도 검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익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0개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정도 파악이 됐고요. 여기 나열한 카피킬러, 스쿨로직, 논문 유사도 검사, 표절 예방, 또 국외 자료를 전형적으로 유사도 검사를 해주는 아이덴티케이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카피킬러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 유사도 검사 이 두 가지를 쓰는데 다른 연구자들도 바로 이 두 가지 카피킬러와 논문 유사도 검사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카피킬러 안에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무료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논문 유사도 검사는 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보면 학술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국내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료 사용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등록이 된 경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논문 유사도 검사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 방법 안내, 또 원문 파일 변환 요청, 파일 업로드, 유사도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나면 유사도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사율이겠죠. KCI, 즉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 논문과 비교해 볼 때 이 논문은 다른 논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8%다, 6%다, 5%다 이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학술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입니다. 제 것을 한번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 것을 했다가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제 것입니다. 유사도 검사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최고 유사율이 3%로 나옵니다. 3%라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KCI에 있는 전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논문과 비슷한, 즉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표절이 아니라도 같은 내용이 한 3%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비율이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학술단체에서는 높으면 10%, 한 7, 8% 선에서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표절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표절이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표절에 대한 절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논문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나중에 표절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혀져도 연구자에게는 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연구자가 표절에 대한 인식, 비윤리성, 불법성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의 인용이라 할지라도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또 일정 비율만 인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정직하고 연구 진실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독창적이고 또 책임 있는 이런 학술 활동을 하려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학회 등 이 학술단체나 이 대학에서
이 표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규정을 계속해서 좀 제정해 나가고 또 수정하고 또 확고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교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재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그 제재를 통해서 표절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동기를 또 갖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구성원들에게 표절 예방에 대한 꾸준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표절인지도 모르고 표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나 학술단체 그리고 대학에서 꾸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회도 그 중요성을 인식했기에 이와 같은 강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동진이라고 하는 분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인식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 68%, 70%에 육박하는 비율이 표절을 해보았다고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 가운데 64%는 표절인지도 모르고 표절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표절이 무엇인지, 표절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표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내용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